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3년 4월 2일 공직 후보자 윤진숙. 화요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다음은 김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온난화입니다. 온난화. 네? 온난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 지구가 온난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도씨가 높아지면은 얼마만큼 복상을 하게 됩니까? 해양자원이. 연구원이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는 네. 그 기후변화만 가지고 된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아니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물론 이제 뜨거워지면 얼마만큼 오존이 복상하는 키로가 몇 킬로나 되냐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몇 킬로가 제가 몇 킬로 올라.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니 이제 제가 다음에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은 아니라 연구원에서 예. 이미 어족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 해양수산자원은 수사는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관리 이런 쪽으로 했다. 그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아니 큰일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한국의 어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GDP 성장이요? 네. 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하세요. 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뭘 어떻게 하려고 얘기해 보셨어요? 저기 제가 현안 사항으로만 그냥 하다 적당히 보니까. 대답하고 예, 이게 웃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장관 태도가 내가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해요. 그런 자세로 예. 이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 모르면 모르는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 적당히 얼버무리고 웃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되질 않아요. 이에 대한 SBS 8시 뉴스의 클로징 멘트. 어제 인사청문회를 치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걱정입니다.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수준 때문인데 장관이 되면 공부하겠다는 답변이 특히 그렇습니다. 합격시켜주면 입시 공부 시작하겠다는 말같이 들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결심한 데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 또 해운 그리고 항만 시스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의미, 또 글로벌 경기 침체를 넘어서기 위한 창조 경제의 또 다른 시발점 등등 아주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애써 부활시킨 해양수산부의 최고 책임자 윤진숙 장관 후보자,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통틀어서 도덕적 하자가 없는 그런 인물로 정평이 났는데 그 기대를 모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본적인 해양수산의 이해가 참 없는 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도덕성이 있으면 자질이 없고 또 자질이 있다 싶어 보면
도덕성이 없고. 예,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이제 사실 그 기사는 4월 3일에 났으니까 이제 청문회는 4월 2일 날 있었죠. 예. 4월 2일 날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 모두의 관심은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가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예. 오히려 검찰총장 청문회는 뭐 그런 대로 잘 넘어갔어요. 예. 야당 의원들도 아주 호평이었습니다. 어허. 좀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그래서 와,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 정말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이제 뭔가 바닥을 쳤구나. 네. 이제는 좀 반전의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예.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쓸만한 사람이니까 세웠겠지. 뭐 다들 그런 평가였습니다. 이제 연구원 출신이고 특히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 예. 아니 이제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촉발된 건요. SBS 보도였습니다. SBS에서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취재했던 예. 기자가 취재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기사도 올리고 방송에서도 뭐 뉴스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예. 문답 형식을 보니까 방송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아주 일대 화제가 됐습니다. 여당마저 부끄럽다. 윤진석 청문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포털 기사에 떴는데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갑자기 조명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해양수산부니까 해양이나 수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다 모른다라고 예. 답변을 한 데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이 수산은 전혀 모르나요? 그랬더니 이 내정자 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예.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이 큰일 났네. 우리 업 GDP 비율을 아세요? 라고 네. 또 물으니까 이 내정자는 GDP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하 웃었어요 또. 예. 이번에는 또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항만 권역이 몇 개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또 내정자는 항만 권역이요? 권역까지는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식이죠. 아니 뭐 그런 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권역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안전행정부 예. 장관에게 우리나라 시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게다가 이 또 뭐라고 그럴까 긴장된 분위기를 자기 나름대로는 뭐 좀 웃음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도를 또 넘었어요. 예.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내정자는 해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이 당신 우리가 서면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갖다 자기가 직접 쓴 거 아니겠죠? 그랬더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그거 다 읽어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다는 못 읽어보고 어떤 거는 읽어보고 못 읽어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고 뭐 또 심지어는 그 장관직을 처음에 자기가 고사를 했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관직을 수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장관직을 사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정자가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이 아이고 기왕 사용하려면은 2번만 사용할 게 아니라 끝까지 사용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뭐 시원찮은 후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재수 좋게 말이죠.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안 묻힌 거는 결국은 이제 기자가 이 청문회를 보고 이거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진숙에 대한
이 부실 청문회라고 볼 수는 없지. 의원들이 부실한 건 아니니까. 예. 후보자가 부실한 예. 이런 청문회가 부각이 됐다 이런 건데요. 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에 뜬 기사만으로도 이렇게 세간의 시선을 집중을 시키는데 국민 TV에서 화면을 잡아가지고 예.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준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죠. 인쇄 매체와는 또 다른 예. 그런 강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국민 TV는 바로 그걸 해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게 4월 3일이죠. 네. 근데 이사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네. 이 양반이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지 네. 아니면은 실력이 영 파이인데 네. 도덕성에만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별로 과거가 없는 구린 과거가 없는 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자질 없음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인지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인사검증이 사실은 그 사람의 비리나 비리 여부나 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자질 검증에까지 가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라 하더라도 예. 이 장관 후보자 정도 가 되면은 나름대로 능력은 검증이 됐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도 이제 다른 부분에 말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예. 야 능력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예. 이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윤준석 청문회가 이렇게 이 조망을 받으면서 예. 야 이건 뭐 비리뿐만이 아니라 능력마저도 없는 이런 인간들을 뽑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준석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가장 늦게 청문회를 했습니다. 시간 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충분했고 또 이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만 준비를 하면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전혀 준비 없이 나가가지고 개망신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야 진짜 이거 뭐 진짜 총체적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보수에 그렇게 도덕성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뭐 보수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할 때는 후보자들을 광범위하게 스크린을 해서 이제 이것을 그야말로 연줄이라든지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이 세 가지만 잣대를 놓고 사람을 뽑아서 그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이제 고르면 별로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보수에도 뭐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이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모 장관이 발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교동에 가까운 한 인사, 동교동에 가까우면서도 과거 정권에도 좀 관여를 했던 그런 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 기자. 이 기자들이 말이야. 누가 발탁이 되면은 뭐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통이라서 뭐 무슨 장관에 발탁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구라야. 사실 80년대 90년대 신문 보도를 보면은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 프로필이 실리면은 장점만 나왔어요. 무슨 통. 무슨 통. 뭐 행정안전통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 그룹 뭐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양반 얘기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다 구라다. 내가 그런 그 신문의 장관 프로필 보면 정말 웃는다. 대한민국에서 장관 하려면은 권력자와
해련이나 학연이나 지연 이 세 가지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김대중 정부 때의 그 장관분은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저기 이호 여사 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뭐 그게 이제 그 양반을 누굴 뭐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과거 정권에서 그 DJ 정권도 심지어는 심지어 DJ 정권도 그랬는데 맞아도 그랬듯이 뭔가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최측근과 뭔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은 절대 장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게 노무현 시대였거든요. 노무현 시대 때는 거의 뭐 제가 일일이 다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러니까 자꾸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친노 소리 듣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제가 일일이 검증을 안 했으니까 100% 뭐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과거 정권과는 달랐어요 확실히 어떤 뭐 해련이나 이런 거 관계 아니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뭐 조중동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노무현하고 뭐 20촌인가도 문제 삼던 처 13촌을 처 13촌. 처 13촌은 남입니다. 아닌데 한 4촌쯤 돼도 요즘에는 교류가 많지 않죠. 많지 않죠. 5촌 6촌. 근데 13촌까지도 문제를 삼는다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 사람만 지나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인사 패턴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했으면 진짜 뭔 연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번 그야말로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물론 이제 뭐 언론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부실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청문회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부실한 것으로 볼 때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있고 그러면 거꾸로 야 이거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뭔가 중요한 위치에 적혀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을 뽑은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죠.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초반은 언론과 권력은 허니문 기간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조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눈만 찌푸려도 찬바람이 쉥쉥 분다 이런 게 사실 사람 좀 쫄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가급적이면 나쁜 기사는 잘 안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요.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 노골적으로 뭐 각종 심지어는 보수 언론에서도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임기 초반부터 뭔가 좀 잘못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게다가 북한이 지금 핵무장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존나 시끄러운데 이런 시점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참 중요할 때인데 인사 때문에 리더십의 손상을 받으면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의 입도 아니고 대변인 시켜가지고 17초인가요? 쓰리쿠션 대독사가 말이죠. 그거 정말 압권이었죠. 17초 동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미안하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지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허태열이가 다 인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비선이 이른다 하고 책임은 공조직이 진다. 그렇지. 비서실장은 공식적으로 인사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인사위원장이니까 뭐 여하튼 뭐 사과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시다바리 비서실장이 말이죠. 게다가 또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온갖 군데서 욕을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과를 뭐 하려 하느냐.
이거 진짜 참 게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 나갈 때는 그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몰리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작은 실수들도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벌써부터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후한무치한 세력들이다. 사실 이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나라 보수들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굳이 왜 사과를 하려 했을까요? 허태열 씨가. 지금 인사 파문과 관련해서 자신의 사과로 이런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진보적인 매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만 그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면은 캐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만은 조정동 보수 언론마저도 매우 패대기를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당의 어떤 그런 불만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비겁한 일이긴 한데 그런 보도들이 없으면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뭐 조정동에서마저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의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또 이게 분노와 비판이 표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 의원들 모임인가요? 그 무슨 연찬회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니까 허태열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고 그걸로 땜빵을 하는 그런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냐. 또 심지어는 그 진박들의 핵심들이 그런 형식적인 사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비난을 모면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뭐 진위야 아마 복합적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난이나 혹은 비판이 사실 매우 엄중한 그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술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그 대목이 괘씸한 거죠. 이 인생들을 너무 쉽게 살아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전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나는 게 보수는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해도 항상 다수를 점합니다. 근데 왜 이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48% 국민들의 멘붕을 자는 그런 일 아닙니까? 아니 저 친구들이 뭐 우리가 항상 뭐 이를테면은 그 진보가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만약에 졌을 경우에 진보에 대한 무수한 책임론이 나옵니다.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 혹은 뭐 친노 일변도였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게다가 뭐 소통 부재였다. 전략이 없었다. 뭐 무슨 미디어 전략 뭐 이건 좀 타당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새누리당의 잘못에 비하면 새누리당이 해왔던 그런 불량 반칙 정치에 비하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모범생이죠, 모범생.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는 너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멘붕이 돼버려요. 아니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이 이런 야권보다도 도덕성이나 혹은 집권을 했을 때 그 어떤 그런 수권 능력, 통치의 어떤 하여튼 집권했을 경우에 그 뭐랄까요 누구보다도 참 뭐랄까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정권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또 뭐 돋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 인사 파문을 보다시피. 그런데 뭐 맨날 무슨 야권은 뭐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더 큰 야권으로 하여금 열패감을 자아내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다 새누리당보다 나아요. 야권이 뭐 인물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새누리당이 들으면은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하겠는데. 허위사실 유포 뭐 허위사실 유포야. 사실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정말 이 정도면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 국립국어원장 해야 됩니다. 그렇지. 새누리당
으로 당직을 옮기면은 네. 우리 김용민 교수는 국립국어원장 자격이 있어요. 아니 또 제가 또 선거에 어떤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니 국립국어원장으로는 좀 성이 안 찹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뭐 국무총리쯤은 해야 이제. 국무총리 저 국정원장님 시켜주세요. 국정원장 아주 그냥 다 소추하게. 아니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저 검찰 소환되셨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예. 갔다 왔습니다. 네.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는 어제였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어제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어제 이게 4월 3일 네. 갔다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뭐 공안부 모검사에게 이제 갔다 왔는데요. 네. 물론 뭐 저는 뭐 아주 쿨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진술을 거부합니다. 네. 진술을 거부합니다.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끝나고 왔는데요. 예. 저 변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4월 5일 제가 조사받던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 4월 5일 주진우 기자도 바로 이 검사님에게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무슨 저도 또 고소가 됐대요. 저도. 그래요? 예. 새누리당? 아니 국정원. 국정원? 네. 저는 이번 건은 국정원 건이 아니고 새누리당 건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건이셨구나. 아. 예, 동작경찰서에서 3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2건은 아직 안 넘어왔대요. 그중에 한 건만 넘어와 가지고 네. 새누리당 우리 정치 토크에서 예. 했던 이야기 네. 그걸 이제 허위 사실이다. 예. 근데 허위 사실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예. 사실이면 사실이고 가짜면 가짜지. 예.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가짜 진짜란 말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말 그대로 허위라고 하면 될 거를 무슨 허위 사실이래. 예. 여하튼 그 건으로 갔다 왔는데 좀 오늘 갔다 와서 멘붕했어요. 네. 이런 거 또 2번 더 갔다 와야 되잖아. 예. 여하튼 뭐 4월 5일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네. 주진우 기자도 바로 제가 조사받았던 그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답니다. 아니 뭐 저를 조사하는 데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조사라 뭐 고소했으면 조사라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예전에는 아유 니들 떠들려면 떠들어라. 뭐 우리는 뭐 개같이 건 말건 간다. 이게 보수의 그때 지금까지의 기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여간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겠다 판단하는 대상은 무조건 고소하고 봐요. 고소하면은 맨날 가가지고 조사받고 뭐 나중에 재판정도 쓰고 그래서 뭐 재판정에서 결국 판결이 나기를 결국 자기들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 기소한 것 이것에 대해서 참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을 또 2번 더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심. 이런 식으로 아주 마지막까지 괴롭혀가지고 몇 년 동안 진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법이라는 것은 네. 가진 자 예. 혹은 있는 자 혹은 힘이 있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법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을 예.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법이 보호를 해야 될 대상들에게 네. 휘두르는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씨의 수법이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좋다 이거야. 그래 뭐 쫄게해. 사실 뭐 좀 쫄긴 좁니다. 뭐 저라고 해서 내일 모레 뭐 환갑되는 저라고 해서 검찰 부르면은 룰루랄라 하면서 가지는 않아요. 예. 가가지고 뭐 점잖게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예. 얘기하고 와서 뭐 크게 싸움도 안 하고 네. 진술을 거부합니다 하고 이제 검사는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예, 그게 이제 뭐 좀 좀 나이도 좀 연치도 짧고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급박을 가한다는 예. 그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예. 뭐 어디를 가도 저에게 급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우리 서영석 대표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육두 문자를 날리는 걸 봐서는 잘못했다가는 욕 먹을 수도 있겠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쫄았어. 아니 글쎄 그건 이제 좋다 이거야.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예.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실제로 거의 전국까지 나와서 현장까지 덮쳤던 시발단을 비롯해서 불법 선거 수사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아니면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거죠. 아주 정말 명직한 몇몇 상징적인 인물만 뭐 잡아넣는다든지 기소한다든지 이러죠. 뭐 대구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 서울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것도 그 현장을 적발했던 그런 사례 아닙니까? 그 선거 당일에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선거 당일에 그 새누리당이 문자를 쏘면서 빨리 저기 그 투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뭐 문자 돌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뭐 정무 소식이고.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런 걸 쟁점화해야지.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거 또 국정원 건 같은 경우 이거는 나는 아예 당선 무효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면 대체 부정선거가 뭐야 대체? 대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것만 부정선거인가? 그러니까 원재원이가 했던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죠.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건.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닌 국정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이란 게 어떤 조직입니까? 이거는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저도 걸고 또 우리 김 교수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쑥내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불법 선거 사무실이 적발돼 가지고 선관위가 현장에 출동했던 사실. 거기에는 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하고 빨간 목도리 이런 것도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시사인 기사 보면요.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대선 바로 전날 서강 발언 포럼 사건이라고 터졌습니다. 그건 뭐죠? 서강 발언 포럼이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근혜 후보 지지운동을 한다고 의심을 사는 여의도의 한 사무실이 적발당했어요. 이 서강대학교는 박근혜 대통령 모교죠? 그렇죠. 이 서강 발언 포럼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들이 동문 모임이에요. 그래서 대선 당일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 확인 이외에는 수사대 사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시사회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요. 6개월 지나면은 수사를 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조금이라도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고소고발해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총동원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거는 그런 뭐 허위사실 유포 이게 뭐 어디서 말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와 관련돼 있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불법 선거와로 의심되는 그런 사무실을 운영해 가지고 적발까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쪽무시 소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열받는 거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우리 수사라 이거야. 기소해. 뭐 법원에 재판 받으면서 뭐 우리가 우리의 방어권 행사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제1야당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거 자기이거든. 그렇죠. 아니 무슨 뭐 일반 국민들이 고소당하고 가서 재판받고 밥줄 끊기고 감옥 가고 이런 거 민주당 힘으로 방어 못한다는 거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대를 안 해. 하지만 본인들하고 연관된 문제만은 집요하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애당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인 거지. 사실 국정원 사건은 명백한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호재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국정원 건으로요. 흔들면 흔들수록 손해보는 건 새누리당이고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새누리당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악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원세훈이가 한 짓이
오늘 저기 한국일보 오늘이니까 이제 이 방송 녹음하는 4월 3일자 예.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원세훈 국정원이 2009년인가 8년인가에 이제 원세훈이가 원래 그 저 이명박이 그 저 서울시장 할 때 그 똘마니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부시장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난 이후에 네. 1년의 사건 일지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 특사단에 예.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가지고 뒤지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가고 했던 것도 원세훈이 때 일어난 일이고요. 대한민국 그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 서울에 뭐 무슨 호텔에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고 있는데 거기를 국정원 요원이라는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노트북을 뒤지다가 그것도 적발이 돼가지고 태우고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야, 얘 좀도둑이 됐어요. 국정원이. 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53시간 동안인가 뭐 몇 시간이었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몰라가지고 나중에 텔레비 보고 알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원세훈 국정원 사건이에요. 예. 무슨 뭐라고 뭐 이상한 팀 만들어가지고 국내 정치 공장이라고 말이야. 종북 세력을 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아니 종북보다는 북한 돌아가는 동향부터 알아놔야지. 아니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국내 정치나 일삼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정원 사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자기 멋대로 통치 못할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잡고 5년 내내 그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이. 이건 뭐야 이건 이게 진섬이혼자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 지금. 아니 문희상이 참 인간아 이거. 아니 그 양반이야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곧 이제 물러날 양반이니까 위기 관리 차원에서만 지금 뭐 간판 얼굴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참 민주당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한 게 그게 뭐 문희상 그 저기 비대위원장인가 지금. 네. 맞아요. 예, 비상대책위원장. 네. 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너무 비교되네. 예.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대권 주자가 지금 너무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다음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아야 그래야 그 당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예. 지금 차기 대권 구도 이제 차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먼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뭐 민주당이나 오고 새누리당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들어선 이상 또 다음 5년을 내다보면서 뭔가 전국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야말로 이렇게 무능하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정당이에요. 네. 새누리당은 차기 주자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카리스마를 들고 지고 뒤흔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등장하기 쉽지도 않아요. 예.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는요. 예. 48% 이상을 득표했던 문재인 후보 있습니다. 예. 또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 면에서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신망을 두루두루 얻고 있는 박원순 시장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예. 그때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네. 3두 체제로 예. 야권 주자들을 아주 초토화시키던 예. 그게 지금 행치가 거꾸로 된 거하고 똑같아요. 예.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트로이카로 그냥 밀어붙이면은 예. 차기 정권은 다른 당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기 이게 안철수 후보는 여하튼 이제 노원병에서 어떻게든 뭐 제기를 도모한다니까 네. 좋아요. 예. 박원순 시장은 좀 현직 시장이고 예. 일 잘해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요. 예. 문재인 전 후보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예. 빨리 전면에 등장시켜서 예. 당을 추진해야 될 판인데 예. 친노가 어떻고 이지라고 자빠졌어요. 예. 아이 세상에 어느 친노 아니었으면 48% 어떻게 얻었겠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량으로 48% 얻은 선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재인 의원이죠. 네. 의원과 안철수 후보, 네. 원내 후보죠. 예. 지금 희비가 약간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뭐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앞서기도 하고 뭐 뒤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론조사 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그럴까 봐서 새누리당처럼 좀 찝찝하긴 한데 예. 지금 뭐 여론조사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과거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못 믿은 이유와 똑같이 예. 이 여론조사도 믿기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이제 지금 참 안심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말이죠.
국회의원 재보선 이거 오차가 너무 심해요. 오차 너무 심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네. 뭐 어떤 거는 허준영 씨가 이기고 어떤 건 안철수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난 안철수가 이긴다고 보는데 네. 지명도 높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예. 뭐 허준영은 솔직히 지명도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다른 지명도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유, 뭐 이거 유명한 분이죠. 이분 뭐 유명하신 철도공사 분입니까? 사장도 하시고 네, 또 그래요? 경찰청장도 하시고 네, 저는 뭐 여러 각도로 유명할 여러 여지는 각도로, 많습니다. 예. 근데 여튼 이제 이번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동안의 집권은 아니죠. 뭐 부산 지역구 활동을 주로 했으니까 네. 깨고 이번 재보선을 맞아서 지원 유세를 예. 계기로 예.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예. 소식이 있어서 일면 반갑네요. 예.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오늘 방송 나가는 이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에는 네. 막말 파문으로 김용민의 이름이 9시 뉴스를 도배하던 그런 그러고 보니까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4월 3일이면 작년에 4.11 총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던 때였는데. 근데 난 김용민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 위로를 하실 차원이라면은 아프기만 합니다. 아프기만 합니까? 아프면 더 아프게 하는 거야. 아프니까 청춘인데 난 청춘도 아니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 건 맞지. 아니 그보다도 네. 당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제가 그 발언을 총선 국면에서 한 줄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 논설위원 같은 경우 김용민이가 지난 총선에 나와서 막말을 하다가 후보를 사퇴했다. 사퇴한 적도 없고 총선 국면에서 그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설에 실은 거야. 제가 아까 그 막말 파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1년이 됐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전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막말을 했을 때가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에 제가 어디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마누라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어디 뭐 공개되지 않은 강연 현장에서 그렇게 한 아니고. 얘기도 아니 만국민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들을 사람 다 듣고 복사할 사람 다 복사하고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잘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당시만 하더라도 B급 문화가 통용될 수 있었던 구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2004년. 예. 아니 그 김용민이가 무슨 이 라이스 장관 이 사람에 대해서 해치자. 이게 무슨 본심으로 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이 말하자면 미군 포로에 대해서 행한 대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럼 기분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실이죠 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그 강도 높은 표현들도 용인이 됐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하거나 말거나 초석해 얘기하고 마는 거지 뭐. 이 또라이 새끼 이러고 다 넘어갈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질풍노도처럼 넘치던 그런 시대였죠. 예, 그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 중에 그냥 바지를 내린 팬티까지 내린 그런 그 가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파우치. 예. 니은 씨.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와, 그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그런 기사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8년 전 당시에는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다 있나 이렇게들 다들 웃고 넘어갔을 그런 사안들이 8년 뒤에는 이건 정말 무슨 국기를 물란 치킨. 그 사범이 돼버렸어요. 예. 이거는 뭐랄까 뭐 제가 8년 전에 했던 발언이 뭐 표현의 자유를 옹호받아야 될 뭐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만. 김용민 교수가 2004년에 했던 그런 시대는 리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예. 또 설사 수위가 좀 높다 손 치더라도 아이고 뭐 그런 얘기 있구나 하고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예. 그런 시대였죠. 예. 그게 바로 노무현 김대중 시대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그 이 진보 진영조차도 그 표현의 자유를 막 구가했고 또 옹호했던 그 층들도 8년 뒤에는 제 발언을 놓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는 걸 보면서 아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갖고 비난하는 거 맞습니다. 동조하고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전 존중하고 동의하고 또 그래서 안 됐잖아. 그럼 됐지 뭐. 낙선된 거를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와 이게 그 당시에는 용인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완전히 국기문란사범처럼 돼버린 현실은 아니 그게 분명히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경직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제 진보 운운하는 인사들마저도 예. 조중동에 휘둘리는 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작년 딱 1년 전이죠. 네. 조중동은 뭐 이미 위력을 잃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지상파 방송들이 떠들어대니까 옛날 조중동 위력에 버금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보 인사들도 자칭 진보 인사들도 조중동 그리고 지상파의 그런 이 합창하는 비난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참 그게 나는 진보의 허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네. 이 이명박 정권 5년 지나니까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X된다. 이런 그 무언의 공포 의식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게 가장 이명박의 그 뭐랄까 악정 중에 하나죠. 예. 과거에는 그냥 웃으면서 이런 또라이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내면화가 아주 무서운 것이다라고 보는 공포의 게 일상화죠. 예, 공포의 내면화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보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5년 전만 해도 언론인을 해직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뭐 인터넷을 뭐 실명제로 해가지고 그 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있을 수 없는 일 막 이랬던 5년 전의 상식이 이제는 처절하게 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잘릴 만한 구실을 제공했구만. 뭐 그렇게 이제 다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어떨 때는 가끔씩 지나가다가 라디오 방송 들을 때 뉴스 들을 때요. 박 대통령은 하면은 박정희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는 과연 얼마나 더 퇴보할까? 그때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런 친일행이라는 사람들은 에라이 나쁜 친일파, 이런 못된 친일파 이런 생각인데 친일 시대에 대해서 미화를 하고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해서 미화를 하고 그러면은 박정희 때 독재 또 친일파들의 어떤 그런 반민족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 왜 그걸 갖고 문제 삼지? 이런 상황으로 5년 뒤에 돌변된다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깨끗해. 정치인들이 지금 보세요. 아니 뭐 나오는 놈들마다 다 그냥 하자투성이 아닙니까? 이게 AS도 안 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출몰하는 시대에서는 정말 5년 뒤에는 정치는 뭐 원래 그런 거야. 야, 그 사람들 그 일일이 다 따지면은 누가 정치하겠어? 누가 하겠냐 그걸? 그렇지. 너도 그 입장 대봐라. 야, 넌 뭐 깨끗할 것 같냐? 이렇게 사고가 돌변한다면은 야,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란 건 없겠구나. 이건 더 나아가서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근데 박정희의 18년 독재도 결국은 탕탕탕 총 맞아 끝난 것처럼. 아니 한 사람 그렇게 그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그냥 비명에 죽어가고 그래서 저기 어떻게 그 박정희가 갔습니까? 뭐 부망쟁으로 책임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물러난 게 아니라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에는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또 솔직히 얘기해서 김재철이가 그 10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MBC 노조원들의 투쟁 속에서 막 그 반발 속에서 사퇴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박문진에 대해서 야마돌기 해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아주 가벼운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자면은 학살범이
노상방뇨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참 비유적절하네. 예. 아 근데 예. 이제 너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네. 집권 가능성을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번까지는 저 새누리당이 하고 다음에는 야권에 저렇게 훌륭한 주자들이 많이 있으니 다음은 야권이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상식처럼 그야말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안철수 등장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안철수가 정치 시작한 거는 2012년 9월이었고 문재인이 정치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은 어떻냐? 다음은 박근혜지. 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야권에서는 이제 거꾸로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가 되는 걸 상식으로 만들어야죠. 아니면 박원순. 그렇죠. 여당은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인식이 심어지는 순간 그거를 바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완전히 저렇게 그냥 혼미 상태를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자기들의 빅카드를 자기들의 빅카드를 그 카드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이제 저기 그 국회의원의 이익과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의 바라는 국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뭐 우리야 뭐 야당을 하든 말든 국회의원만 주구장창 국회의원이 지금 가장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권력 있지, 대우 좋지, 4년 보장되지, 어디 장관들도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 예. 국회의원만 주구장창 할 수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예. 라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행하게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물론 뭐 새누리당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겠죠. 네. 그러나 당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 근데 불행하게도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예. 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뭐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뭐 지랄을 하든 예. 안철수, 문재인이라고 하는 두 실세 그리고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잠재된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박원순 예. 이 트로이카 체제로 예. 당이 이 당을 이끌고 나가면서 네.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안심 클릭을 빨리 해야 돼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었습니다. 전국의 중심, 전국의 주도권은 항상 우리 박근혜 대표가 쥐고 있었어요. 아니 박근혜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뭘 하면 기자들이 쪼르르 박근혜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마이크를 들이대요. 네. 야권이 지금 그 박근혜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권의 주자들을 한 명은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 도대체 이거야말로 해당행위 아닌가요? 이게? 해당행위죠. 예. 아니 이거는 전 그래서 전 그런 의미에서 5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대권 주자 아닌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물러나야 돼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 비주류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좀 간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진두지휘를 해야지. 그래야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면은 진짜 답답해요. 이제 뭐 이런 그리고 있어요. 지금 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른바 친노가 지금 배척을 당하고 완전히
당내에서 아무런 그런 목소리도 못 내고 거의 찌그러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잠깐 비주류가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원세훈 그러니까 건도 그렇고 아니 비주류가 당을 주도하려면은 아니 그 정부 조직법 그것도 보면은 그야말로 미래창조과학부에다 몽땅 다 힘을 실어주고 그 와중에 MBC 사장 교체하면은 받아주겠다는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아주 개망신 당하고. 그러니까 비주류를 벗어나려면은 정치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뭐 문재인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비주류에도 기회는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실망을 주고 친노 어쩌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 다 패대기 칠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을 전혀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집권 의지가 있는 건지 그야말로 새누리당 이중대 노릇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한 건지 그런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비주류가 욕을 먹는 거예요.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40%대 중반에 이어서 초반까지 지금 급전 직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20%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반사 이익조차 얻지 못하는 이런 정치력을 갖고 무슨 아이고 저 사실 정말 48% 국민들의 멘붕은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는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담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갖고 과연 어떻게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정부의 중심에 설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 대한 멘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을 잘 견인해내려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수에게 조정동이 있다면은 이런 진보 개혁 세력에게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존재를 합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뭐 여전히 조정동에 비해서 열세이긴 합니다만은 이명박 5년을 지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뭐 3자적 시각에서 봐도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 못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못지않다고 그러면은 욕 같아요. 좀 욕 같네요. 뭐 그런 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조선일보의 영향력 뭐 이런 거에 비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은 그게 없어요. 방송은 저기 KBS, MBC, SBS 그다음에 종편, YTN 이거 뭐 완전 친여 일색에다가 뭐 아주 그냥 거꾸로 된 운동장으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국민 TV 라디오를 하면서 그 이제 주요 방송 뉴스들을 쭉 모니터해 보는데 그냥 뉴스만 보면은 와, 이 언론 장악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 기술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는 다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국민 TV와 있어도 굉장히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 이게 보도가 안 돼. 보도가 안 되죠. 이게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부정선거의 어떤 거의 단적인 증거인데 보도가 안 돼. 보도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거는 진짜 박근혜의 정통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 신문에서 혹은 시사인 같은 주간지에서 보도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전부 입을 싹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TV 그리고 국민 TV 라디오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신문에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다음에 이런 주간지에서는 시사인, 그리고 방송에서는 국민 TV, 라디오에서는 국민 TV 라디오 이런 진영을 갖추고 야권을 견인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국민 TV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에는 친일도 친독재도 부정부패도 다 용인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국민 TV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친일 잘못된 것이다. 친독재 이거 아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무슨 소리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과 원리를 갖고 보도할 수 있는 여파를 입지 않는 자본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여파를 입지 않는 그런 TV 뉴스가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유일무이한 예. 공정 언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TV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할 그런 보루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정신세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시민의식을 지키는 그런 힘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TV가 성공해야 합니다. 사실 국민TV에 대한 뭐 논란들이 많이 있죠. 뭐 플랫폼이 어떻고 뭐 그 무슨 되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 지금 하나씩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컨텐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발을 불던 사람들도 국민TV 라디오가 나오면서 예. 물론 라디오 전부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라디오일 뿐이에요. 네. 비응산의 일각. 그렇죠. 네. 그러나 네. 이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비난 완전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사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미진한 부분이 미진하지만 있지만. 여하튼 이제 사무실을 얻어서 예.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TV 콘텐츠,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은 예.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주시고 네. 나중에 구독료 계획의 조합비를 내주신다면은 예. 그야말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특히 방송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거는. 예.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네. 언론을 여러분들이 바로 키워주는 겁니다. 예. 국민TV 조합원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국민TV 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사회의 정신세계 또 건강한 원리 원칙 정도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보루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 가셔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회원 가입한다고 이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홈페이지 회원으로만 가입하시고 나 조합원 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얼마를 출주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분이 조합원입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설립 등기만 돼 있을 뿐이지 설립 신고 절차는 다 끝났고 예. 이제 설립은 됐죠, 그죠? 예. 근데 이것도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나서 조합의 법인 계좌가 나옵니다. 법인 계좌가 나와야 출자금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인데요. 이게 아마도 4월 중순 되기 전에 조합의 법인 계좌가 개설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조합의 법인 계좌가 개설이 되면은 이제 조합원으로만 가입을 받을 거예요. 네. 자,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우선 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 홈페이지 회원 홈페이지 왜 그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 조합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또 우리 정치가 우리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깊이 또 인식하고 자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란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 뉴스 때 되면은 12시에도 하고 우리 김영 교수 하느라고 방송 뉴스 모니터링 하시니까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엉터리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중요한 뉴스는 다 빼고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다 빼고. 예. 그리고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 공포 위협 가중시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침마다 정운현의 타임라인에 나오는 황준호 기자 통일 외교 분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정상급 기자라고 봅니다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의 이런 위협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또 악화돼 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부추기고 또 굉장히 확전하고 있는 이런 양상은 이건 오버다, 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매체로서 국민 TV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건강성, 물론 저희도 뭐 그런 어떤 그 투철한 시각의 차이점만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선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만 하진 않고요. 좋은 시설, 좋은 장비 또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최고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오니 여러분들이 조합원 가입으로서 동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UKMIN.TV 혼자만 가입하지 마시고 이웃 또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150만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보고요. 150만 너무 작다. 1,500만은 어때요? 더 좋죠. 150만 정도 되면은 그 저희가 이제 드라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물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만든 건 아니죠. 하지만 드라마들을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드라마 만드는데 돈 엄청나게 듭니다. 드라마에서 돈 벌어가지고 뉴스에 쏟아붓는 게 사실은 방송의 현실인데요. 그렇죠. 예. 뉴스는 돈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을 또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도 좋아요. 드라마로 돈 벌어서 이렇게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뛰는 기자들을 만들어내고 뉴스 시스템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거는 공적 투자라고 봅니다. 사실은 돈은 안 되더라도. 근데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 권력자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게 우리나라 이명박 5년의 방송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해진 수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행패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KBS에서는 뭐 그렇게 정해진 수사장 끌어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했던 행태들, 그다음에 MBC에서도 결국은 음경을 중도하차시키고 그런 음경이 나중에 또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아니 난 음경 선배하고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보다 좀 위 선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74년 MBC 입사하죠. 그다 74년이면은 그때 MBC가 경향신문하고 그 한 몸이었습니다. 그때 문화방송 경향신문 해가지고 당시에 그 MBC하고 경향신문 수습 기자를 동시에 뽑았어요. 그 당시 아마 동기가 표완수 현 시사인 회장일 겁니다. 표완수 선배는 또 경향신문 사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했죠. 사장 안 했습니까? 그 YTN 사장 했죠. YTN 사장 했나? 맞아. 그 저기 경향신문 사장 못했구나. 여하튼 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향신문 우리 동기가 임진모 씨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84년인가 이제 경향신문에 85년인가요? 84년이죠. 84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 임진모도 있고 이대근 영화배우 이대근 말고 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대근 기자 그 동기들이 또 그렇게 있으시던데. 근데 또 임진모 씨는 그 입사할 때부터 팝송을 흥얼거리면서 이제 팝에 굉장히 해박했어요. 그러더니 팝 전문 기자로 나와가지고 대중음악 평론가로서 지금 뭐 원로 그룹에 속한다면서요? 원로가 아니라 거의 뭐 대중음악 평론가면은 거의 뭐 임진모가 아이콘이죠. 아 그래요? 아직 환갑도 안 되는데. 임진모 선생이 또 유머와 또 음악에 대한 풍부한 그런 이해들을 그 양반 해설만 들으면 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듣기만 해도. 언제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서 이사님께 항상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경향신문이 사실은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굉장히 아주 강렬했던 야당 신문이었다가 그게 가톨릭 계열이었습니다. 그 이중구 사장이 있었던 그 박정희 시대 때 경향신문은 또 어떻게든 박정희가 먹으려고 했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먹었지. 쫓아내고 먹었지 않습니까? 먹었죠. 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 90년대 말 사원주주신문으로 변화될 때까지 경향신문은 말 그대로 통반장이 보던 관변신문이었는데 관변신문이었죠. 또 그 시대 때 또 입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이중구 사장 때까지의 어떤 야당 신문으로서의 DNA가 잠복해 있었던 건가요? 잠복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이제 요즘은 그 기자들이 이제 뭔가 공정 언론 네. 이런 개념보다는 예. 직장인으로서의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전두환 때 특히 그랬잖아요. 네.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신문 기자들도 뭐 잘 사는 축에 속하지 못했는데 전두환 때부터 이제 월급 많이 줬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직장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예. 언론사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예. 직장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직장의 개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예. 지금은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요. 사실 뭐 심지어는 전두환 시절마저도 기계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죠. 경향신문은 그야말로 관변신문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전두환 때까지는 찍소리 못하는 의형 언론이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한국하약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네. 김승현, 김승현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하약그룹이 그 경향신문을 인수했다가 결국 적자가 누적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예. 냅두고 예. 그래서 그 적자분을 갖다 메꾸기 위해서 그 기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사원지주회사로 바뀌죠. 그때부터 경향신문이 이제 독립 언론으로서 변신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렇죠. 여전히 제가 보기에 저도 뭐 경향신문이 제 친정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경향신문은 독립 언론으로서 공정 언론으로서 그 세련됨이 한겨레 신문에는 약간 좀 못 미치는 듯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경향신문은 잠재력이 있는 신문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사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통을 잘 추진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면은 네. 미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질문한 건 이겁니다. 네. 야당 신문으로서의 DNA가 그 무수한 독재 정권 아래서도 그 근근이 이어져 와서 결국 90년대 말에 그런 거죠. 다시 살아났던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그게 2000년대 접어들기 전까지는 예. 언론이 다 그랬어요. 그게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반골입니다. 예. 반골의 DNA가 박혀 있는 사람들만이 기자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원 중심의 그 신문으로 이제 경향신문이 탈변하는 과정에서 그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강기석 선배님 아닙니까? 그렇죠. 강기석 나중에 그 편집국장 하셨던 분인데 편집국장도 하고 예. 신문유통원장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강기석 그 국장을 생각하면은 이게 참 그분의 그 글 중에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읽고 무척 무척 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60 방쟁 당시 기억하시죠? 네. 뭐 하셨어요 그때 이사님은? 60이면은 87년 저 6월 기자였죠. 예. 예. 그 당시 그럼 뭐 국민일보 창간 전이니까 그때 경향신문에 계셨죠. 예, 그때 이제 이한열 열사 네. 때문에 연세대 앞에서 예. 이제 그때 이해주 교수 서울대 예, 살풀이춤 살풀이춤 하고 운구하면서 이 시청학 강연까지 오던 예. 그때가 지금 선명합니다. 기억이.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기사를 써야 됐는데 경향신문 편집국 또 혹은 경향신문은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면에? 저는 그때 그 신문은 기자가 아니고요. 예. 월간경향이라고 이제 월간지 기자였습니다. 그렇죠. 뭐 신동아나 월간조선 같은. 그래서 이제 그때 러프 형식으로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냈는데 월간지니까 그 60항쟁 있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나갔죠. 그렇죠. 7월호로. 네, 나갔는데 근데 신문에 있는 기자들은 나름대로 기사를 많이 써서 보냈습니다. 예. 뭐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있는 대로 기사는 다 써서 보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거나 엉뚱하게 가피디되고 제목이 진짜 얄꾸리하게 나오거나. 아니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무수히 그야말로 그 연대 앞에서
저기 그 시청각 광장까지 가면서 체류탄 냄새를 맡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 체류탄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에요. 네. 그때는 기자들도 그냥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기사들이 데스크에 난도질을 당하고 아예 무시를 당하고 그런 정말 기막힌 일이었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다 민주 언론 운동으로 저기 성화됐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90년대 말에 경향신문을 만든 원동력이 된 거죠. 독립언론으로서 네. 서게 되는 힘이 됐었다. 저간의 배경이 됐었다. 그 당시 강기석 국장님이 그 체육부 기자였어요. 네. 체육부 기자였죠. 예. 우리 조상훈 저기 사무국장도 체육부 기자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체육부 기자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당시 비슷하네요. 연대에서 이제 시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본인의 마음 반은 도로에 있었고 현재 신분은 보도 위에 관찰자로서의 기자로서 또 시위 참여자로서 이 완전히 이 두 개의 자아가 반은 보도블록 반은 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발을 걸쳤던 그 당시 이야기들을 적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현장 기자로 나가면은 기자 완장을 줍니다. 네. 또 사회부에서는 이게 화이바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때는 막 그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했던 시기니까 네. 기자들 또 혹시 돌 맞을까 봐서 화이바 쓰고 다녔어요. 그랬죠. 거기다 네. 보도라고 이제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기자들 심정이 뭐 시민들 심정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때 뭐 이른바 넥타이 부대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진짜 간격이었어요. 그때 뭐 그야말로 그 전두환 노태우의 그 군사 정권의 엄혹한 통치인데도 불구하고 30대 40대 직장인들이 그 이제 특히 그 중앙일보 앞으로부터 서울시청까지는 그 오피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경하던 넥타이 부대들이 다 나와서 시위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그때 감격스럽더라고요. 바로 그랬던 30대 40대가 지금 꼴통 세대가 돼 있어요. 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근데 우리 저 강기석 국장님 얘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신문을 찍었단 말이에요. 신문을 찍고 그 지금 서대문 경찰청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그 지방에다 보내려고 신문 차가 이제 수송 중이었어요. 경향신문 싣고 간다 해가지고 시위대들이 가로막고 그 신문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제 강기석 기자가 본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저게 우리의 실존이다. 저게 시민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가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경향신문 노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정언론, 독립언론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노조위원장 하셨죠, 강기석 선배가. 그렇죠. 예. 아마도 그럴 겁니다. 강기석 선배 한번 여기 모시고 또 그렇게 옛날 그때를 한번 그렇죠. 경향신문 독립 과정들을 한번 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때 그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또 이제 신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회사의 동료보다는 출입처의 타사 동료들과 더 친하게 그 회사에 잘 안 가고 출입처로만 가니까. 출입처로 갔다가 뭐 저녁에 잠깐 회사 들러서 회의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 서영석 기자님은 일선 기자 하실 때 기억나시는 출입처 동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유명해진 총리실 출입할 때 그때 면면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영석 또 동아일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된 오케이 중앙일보 김두 그 저기 나중에 청와대 그 왜 뒷산에서 아침 이슬 듣고 어쩌고저쩌고 그 원고 써줬다는 김두 이명박한테 그다음에 한국일보인가 방송인가 원래 한국일보 출신이었는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갔다가 차가 나다가 장관 후보자까지 됐다가 낭만 위장 전입건으로 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조선일보 최구식 그저 디도스 그때 총리실 출입 기자들이 대단해요 다들. 와 아니 근데 그 김두호 씨가 듣기로는
공무원하다가 기자가 된 케이스라고 들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김두 기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무슨 직위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자들이 참 젊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직장으로 비칩니다. 왜? 네. 제가 총리실 출입할 때는 총리 이외에는 전부 다 저하고 물론 이제 말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높여줍니다만은 동등하게 대해요. 예. 그때 제가 출입할 때 총리가 바로 JP.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왜 공항에서 왜 나옵니까? 공항에 많이 가셨죠? 많이 갔죠. 김종필. 저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아, 이제 그 김종필 총리 시절인데 총리실에 있는 뭐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뭐 총리 비서실장이라든지 다 뭐 친구는 아니지만은 동등하게 대합니다. 기자는 국민들을 알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면은 제대로 기사를 못 쓴다. 이런 관점에서 당당하게 대해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보면은 좀 그렇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국장이면 1급 아닙니까? 1급들한테 뭐 거의 친구 대하듯이 말은 그 말하자면은 그 핑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켜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니까 일면 질시도 되지만은 일면으로는 기자가 굉장히 부럽죠. 김두 기자도 총리실에 이제 총리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무를 하던 했는데 뭐 보니까 이 기자들이 완전히 그냥 굉장히 날아다니는 그런 직업으로 비춰서 기자 시험을 쳐가지고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기자를 상대하던 의뢰 자리에서 그 기자인 가부의 자리로 간 거죠. 가위된. 이거 근데 중앙일보가 보면은 참 재밌는 그 기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앙일보 기자들하고 참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를 그만뒀습니다만은 조현욱 기자라고 있었어요. 조현욱. 지금도 이제 저하고 취미가 참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문화부장을 했을 겁니다. 정치부에 있다가 정치부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편집국에서 정치부가 제일 좋은 부서인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문화부는 좀 그 물 먹은 자리처럼. 그렇죠. 요즘은 이제 문화부가 또 뭐 꽃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부는 좀 물 먹은 자리 비슷한 인식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조현욱 기자는 정치부가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문화부로 가겠다 해서 화제를 한번 모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조현욱 기자는 옛날에 이제 제가 입사할 때는요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제한. 조현욱 기자가 입사를 했을 때는 조현욱 기자가 57년생인가 56년생인가 그런데 나이 제한에 걸렸나 봐요. 근데 뭐 나이 제한에 걸리면 아예 원서 자체를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조현욱 기자는 나이 제한에 걸리니까 중앙일보 총무부를 찾아가 가지고 왜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6년생까지인데 57년생까지인데 내가 56년생이란 말이에요. 한 해 차이로 안 받아주느냐.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연령 제한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어서 또 합격한 케이스예요. 야, 그 양반 참 아주 그 당시로서는 그 뭐랄까 통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노선과 방향이 결정되던 때였는데 그 통념을 거부했던 그 신지식인이었군요 한마디로. 그게 신민주공화당 출입기자를 했는데. 게다가 신민주공화당. 저도 이제 신민주공화당 출입을 하고. JP 당을. JP 당을. 나중에 그래서 뭐 그 인연으로 또 총리실까지 출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또 한 친구 또 생각나는데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이 친구는 조모일보에 근무를 하다가. 조모일보. 조모일보를 그만두고 한겨레신문을 갔어요. 조모일보에서 한겨레로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모 기자인데 이 친구는 지금 나중에 정치한다고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다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시다. 신민주공화당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마포에 성지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성지빌딩 이게 아마
성우에 이런 데서 하는 데일 거예요. 성우에 옛날 네. 그 장성들. 네, 별성자에 모임. 뜻지자인데 예. 그 성지빌딩에서 이제 시민중공화당이 8층에 9층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한겨레신문은 그 신모 기자, 네. 그다음에 국민일보는 저, 네. 중앙일보는 그 조현욱. 조현욱 기자 이렇게 예.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네. 이 신모 기자는 한겨레신문 기자 같지 않아요. 항상 그 지하에 있는 이발소에서 자주 만납니다. 물론 네. 저도 이발소에 갔으니까 만난 거죠. 이발소 간 게 뭐 문제입니까? 아니 그 이제 TP 이발소로 생각을 하시면서 웃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면도를 하고 누워서 잡니다. 아 일은 안 하고. 예. 일과 시간에. 저는 이제 석간 기자니까 예. 아침에 한 10시 넘 그때는 국민일보가 석간이었거든요. 예. 석간 기자는 일이 한 10시나 10시 반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는 그 이후에는 좀 실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조간 기자는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거든요. 5시 마감이니까. 네, 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발소를 가면은 이 신모 기자가 있는 거야.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석간이니까 가도 되는데 조간 신문은 좀 나가가지고 한참 일해야 될 때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지금 한겨레에 없죠? 그 관둔지 오래됐죠. 뭐 어떻게 얘기하셔도 되지 뭐. 그 이러면 이 신모 기자 하면 또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독특한 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그 한번 기자 이야기로 한번 한 시간 꾸며봤으면 다음에 좋겠다 한번 생각이 드는데. 얘기합시다. 제가 사실 왜 그 경향신문 이야기를 했냐면은 동아일보도 나름대로 또 비판 언론의 어떤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사실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이상한 신문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어떤 DNA가 있다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면 언젠가 좀 그 언론의 자리를 회복할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일부. 그렇죠. 동아일보가 그렇게 된 게 가장 안타깝죠. 네. 사실 뭐 동아투이, 조선투이가 있지만은 언론 자유운동의 오리지널은 동아투이입니다. 그렇죠. 또 80년대만 하더라도 동아일보는 거의 추앙받던 언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문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 중에서 가장 뒷북이나 치면서 요건 있는 대로 먹고 있는 신문이 전 동아일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75년도 72년도였나? 75년도 맞죠? 그 백지 광고 사태가 74년부터 시작됐죠. 74년도부터죠. 제가 7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75년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그때 저희 반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매당에 몇 반 일동 해가지고 백지 광고를 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신문이었는데 물론 그때도 사주는 나빴기 때문에 백지 광고 사태가 났죠. 그러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지. 백지 광고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백지 광고 사태 때문에 그 사주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당시 뭐 자료를 보면은 국정원 직원하고 타협을 봤다. 뭐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어요. 누구누구를 자르고 이제 다시 광고를 재개하는. 근데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잘라다는 그런 이제 소문도 있죠. 예. 여하튼 기자들이 기계 많은. 그런데 그래놓고는 그 기자들의 그 투쟁은 또 그 회사의 어떤 역사로 남았어요. 그 기자들 다 잘라놓고. 그렇죠. 야, 이 씨가 날강도지 완전히. 김씨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김씨 집안에 이 고려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 있는데 제가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중앙고가 동아일보와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인천 김성수 동상이 그 고려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성학교하고 중앙학교를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성수가. 김성수 이야기를 전에 한번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이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아주 대대로 부자였는데 일제시대 때 특히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호남의 지주였죠. 아마. 어제 놀란 게 있는데 전남 전북 또 광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 동아일보더라고요. 그 아마 요즘은 한겨레 신문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아일보를 현격한 격차입니다. 하여튼 뭐 그 여담이고 어쨌든 뭐 야성을 좀 회복하는 동아일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맛이 좀 많이 갔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뭐 다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의 그때 느꼈던 것이 평생을 가는 건데
그때 그 자유 언론의 상징이었던 동아일보 뭐 사주에 어떻든 간에 기자들의 이 기계가 하늘을 뚫고 중앙정부에 끌려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바른 언론을 위해서 그 앞길을 닦았던 그런 선배들의 신문 동아일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 이거를 바깥에 있는 내가 걱정을 하고 울분을 토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친노가.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TV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UKMIN.TV 국민.tv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TV 라디오 방송이 개국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팟캐스트 포털 팟빵닷컴이 함께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하루 24시간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팟빵을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차량 이동 중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의 라디오 버전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꿈을 꾸어요.